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 6단체장을 만났습니다. 기업을 한국 경제의 모든 것의 중심에 둘 것이라며 규제를 풀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기업법으로 규정하고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기업들은 정부와 여당의 친기업과 반기업의 오락가락 행보에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반기업법 논란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노란봉투법,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2차 개정, 2차 상법 개정이 이달 8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법안은 반기업법이다 해서 강력 저항하고 있는데, 홍성걸 교수님, 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 두 법안의 반기업적이다, 반기업법이다, 상당히 좀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두 법안이 전체적으로 모두 다 반기업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 범위 확대한 거, 그다음에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한 거. 예. 쟁의 범위 확대했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해고라든가 구조조정 같은 경영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이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확대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라고 하는 건데, 네. 손해배상의 상한액을 두는데 노조의 조합원 수나 재정 능력을 검토해서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습니다만 불법 파업할 때 네. 하루에도 수천억 이 손실이 나는 거가 굉장히 많아요.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예. 그러면 노조의 재정 능력 범위 내에서 그걸 해라?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손실 전부 떠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또 뭐 상법 2차 개정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3% 룰을 강화했는데 대주주가 아무리 주식이 많아도 3% 의결권 행사하는 거 3%로 제한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과연 그럼 이게 상법이나 이런 데 일반적으로 이게 원칙에 맞는 건가? 자기가 투자한 만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 또 그다음에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건데, 예를 들자면 모 회사의 주주가 네. 자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주주는 아니잖아요. 그 자회사지만 그 자회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든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게 과도한 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네. 좀 기업들이 주장하는 것들처럼 이건 조금 더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뭔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거나 아니면 소규모로 조금씩 좀 시행을 해보든가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워낙 대통령 권력도 가지고 있고 국회 권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통과시키면 그냥 통과되는 거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러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그리고 쟁의 대상을 확대한 게 기업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2차 상법 개정안 3% 룰이라는 것이 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전부 다 반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재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이렇게 했다. 그래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은 기업 족쇄다, 기업 활동 어렵게 만든다. 이게 좀 헷갈린다, 이중적 행태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국민의힘 재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엄살이라고 생각하고요. 재계 엄살. 근데 저는 반기업법이 아니고 기업경영 정상화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경영 그러니까 정상화법. 오랫동안 네. 우리 대한민국의 특히 이제 재벌 대기업들이 굉장히 후진적인 노사관계,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지배구조와 경영 관행, 이런 걸 유지하면서 경영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국제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본시장이 다 개방돼 있는 상태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개방도가 굉장히 높은 이제 이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저런 후진적인 관행 제도 이런 거에 의존한 기업 경영을 계속 해나간다면 그게 이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제 상법에 도입되는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 집중투표제. OECD나 MSCI 같은 그 지표에서는 그 집중투표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를테면 그 시장의 투명성, 그 기업의 투명성 척도로 평가를 해요. 네. 때문에 그런 걸 갖추지 않아서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기업의 지배구조에 투명성 문제의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자는 취지고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사용자 그 범위 확대와 확대. 관련해서 이미 우리의 이제 근로자 사용자 개념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청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원청이 직접 사실은 그 고용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근로 조건과 그다음에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형태의 간접 고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그 경우에 이제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노동조합이 헌법상 갖고 있는 교섭권을 확대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배 책임도 이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서 이게 엄격하게 어쨌든 그 기준들이 정해져 있고 그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손배라는 게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경향이 있고 예. 또 불법 행위의 가담 정도에 따라서 차별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마땅한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노동조합 전체, 구성원 전체 그 책임을 지우는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무분별한 손배 손해배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예. 설사 불법 행위가 있어서 그에 대한 손배 책임을 지더라도 그에 대한 가담 정도에 따라서 차등화된 그런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게 네. 이번 법 개정의 취지고요. 네. 이 법들이 무엇보다도 급조돼서 뭐 이 정권 들어와서 혹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 이후에 다수당이 돼서 갑자기 논의한 법이 아니고 길게는 30년 전부터 이런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상법의 뭐 그 집중투표제라든지 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과거에 90년대부터 경제민주화 운동을 시민단체들이 하면서 예. 꾸준히 제기해왔던 그런 제도 개선 사항들이거든요. 예. 그게 비로소 현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제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되는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이제 국제시장이 요구하는 그런 스탠다드에 맞게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우리 기업 정상화법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좀 네, 홍 교수님. 반론을 네.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뭐 이사 충실 의무 확대라든가 전자주주 총회 뭐 확대, 뭐 일차 아까 상법 개정안이네요. 말씀하신 집중투표제 도입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렸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법 문제에서는 아까 3%를 그리고 네. 다중대표 소송제도 이게 지금 이제 지금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노동관계 실질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보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그런 그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혹은 이 하청관계, 과도한 하청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예컨대 뭐 조선업이라든가 뭐 이런 큰 회사들은 원청 하청 관계가 굉장히 건설업계 굉장히 그렇죠. 복잡하거든요. 많죠. 수백 개가 되는 거죠. 뭐 엄청나게 또.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원청이 전부 일일이 대응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원청은 뭐냐면 그 월급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사실상 고용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원청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런 데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원청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노동법 하에서는 국내에서 사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마침 트럼프가 어때요? 지금 미국 내에 투자해란 말이야. 압박을 하고 있죠. 자동차든 조선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아이고 이번 기회에 미국으로 나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위한다고 하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한 건데 노동자가 근로자가 의미가 있으려면요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업은 다 쫓아내고 노동자만 남으면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인정하는데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확대를 해버리면 그러면 기업은 살 길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기업인들도. 기업이 대응책을 근데 찾는다. 그것이
노동자들을 사실상 더욱더 죽이는 문제가 생긴다. 네. 그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예, 좀 기업들이 이제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이 두 가지 법을 기업경영 정상화법이라고 하지만 여당도 민주당도 산업평화 촉진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야당이나 재계는 산업 마비법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히 기업들 외국 주한 이 나와 있는 외국 기업들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하고 또 이 원청 하청 노조들과 수많은 교섭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뭐 1년 내내 뭐 협상만 하란 말이냐 이런 불만들이 있어서 투자를 줄인다 이런 우려. 저는 뭐 매우 과장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런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구조와 관행을 바꾸지 않겠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그런 기업들의 항변이고 예. 이런 이제 노사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이런 달라진 어쨌든 노동시장의 구조에 맞게 하청 기업 노조들의 교섭권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국으로 기업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인센티브와 베네핏을 여기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하나 때문에 거대 장치 산업을 걷어서 나간다. 저는 그거는 뭐 현실과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하청이라 그래서 무조건 교섭권을 갖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인 지위 감독 관계에 있을 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거 매뉴얼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엔 적용이 되고 어떤 경우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저는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네. 아까 상법에서 다중대표 소송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와 잘못된 경영 관행이 부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자회사 만들어자고 일감 몰아주게 하고 예. 이런 경우에 원청의 주주들은 그 자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어쨌든 원청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대표 소송제를 하청에다가도 하청 기업의 경영진을 상대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 이런 장치를 투자하는 거고 이게 우리만 특수하게 있는 제도냐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진 경제에서는 다 보편적으로 도입돼 있는 제도고 특히 ILO 같은 국제 노동기구에서 수시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그런 이 원청에 하청에 대한 교섭 의무화 같은 거를 권고를 해왔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것을 회피해 왔던 거고 무분별한 손배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권고를 원래 해왔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촉발된 게 그 쌍용자동차 그렇습니다. 2009년 네. 때문에 당시만 해도 말씀하신 무분별한 소송, 이 소송 금액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정교하게 다듬었으면 될 텐데 실제 내용은 훨씬 확대가 돼버린 거죠. 쟁의 대상이 맞습니다. 확대되고 사용자가 확대되고 그런 부분을 좀 재계가 네. 조금 불만하고 아니, 저는 그 국제 기준에 맞도록 선진화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노동관계법의 기준도 다 국제 수준으로 가야죠. 지금 우리가 오버타임 차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5배잖아요. 초과수당. ILO 기준은 어떻습니까? 1.25배예요. 1.5배인데 1.25배로 줄여야죠. 그러면 네. 또 그것뿐입니까? 지금 해고 우리나라는 한번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해고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떤 데를 가더라도요. 기업이 판단해서 이건 전략적으로 해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해고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기업에다가 요구하려면 네. 노동조합에도 해고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하는 건 경영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면 그 경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노동자를 위한 건 국제 기준이고 기업을 위한 거는 전부 다 국내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이중적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방금 잠깐 첨언하자면 모든 국제 기준을 다 필요하다고 할 때 재계가 주장하는 게 파업할 경우에 이 대체근로 우리는 허용이 안 돼 그렇죠. 있다. 이 네. 부분을 또 지적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홍 교수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체 근로가 왜 허용이 안 됩니까? 실제로 네. 예, 공공 부분에서조차도 네. 예. 필수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체 예. 근로 다 하고 있죠. 때문에 저는 글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측면에서 네. 우리 노사관계나 경제 현실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사용자들이나 기업이 더 불이익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노동자들이 더 불이익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저는 뭐 비교해 볼 것도 없이 명확하다고 생각하고요. 때문에 그 우리 기업들도 이제 그 세계 시장에 나가서 이제 경쟁을 할 때 과거처럼 국내에서 그런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와 구조
이제 여기에 의존해서 하던 경영 관행을 버리지 않으면 예. 저는 경쟁력을 조만간 잃게 된다고 보고요. 지금 오늘 그 토론의 주제는 아니지만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환경. 네. 예. 특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갈수록 이제 국제적인 스탠다드가 높아져 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기후 재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기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기업들은 과거의 기준에 의존해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법들도 물론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또 다른 개선 사항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정부도 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디테일한 매뉴얼 같은 거를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때문에 시행을 해보고 시행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부작용이 더 크다, 이로 인해서 개선점보다 그러면은 뭐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걸 시행도 안 해보고서 마치 이 제도의 필요성이 검토되던 30년 전의 논리를 가지고서 반기업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고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방식의 기업 경영이나 그런 방식의 이제 경쟁력이라는 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아니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잠재 성장률이 4~5%대로 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예. 또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는 게 우리가 뭐 낙관적이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서 부담할 능력도 있고 또 의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1%도 안 되는 지금 성장률을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그동안에 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국제 수준에 미달해가지고 경쟁력을 못 갖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만큼 세계에서 경쟁력 가진 기업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네. 그렇게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참 부도덕하고 그렇게 착취를 해서 그랬나요, 이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노동자들이 똑같이 다 잘 살게 됐잖아요, 이만큼. 예. 국민소득 전체가 높아졌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해보지 않고 자꾸 그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보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과거에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서 시행착오를 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부작용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파탄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숙고해달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체 법이 다 반기업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그 받아들여야 할 점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지금 독소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 독소 조항은 우리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고를 해달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에 연장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네. 드리면 저는 국민의힘의 이 법안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어떤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에 의존해서 이걸 다 그냥 일괄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반대해 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야당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도 해제된 상태에서 이 법안을 밀어붙이면은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뭐 통과되는 거죠. 야당이 지금 여당이 그 정도 힘이 없으면 타협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 대안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대안을.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악법이다, 반기업법이다 이렇게 떠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냐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게 내란 정당으로 낙인이 찍혀서 국민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설득력이 없는데 게다가 어제 필리버스터 하는 거 보십시오. 물론 방송법이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아니고 네. 여당 의원이 더 길게 했어요 필리버스터를. 그러니까 이건 야당으로서의 의지조차도 좀 박약한 상태인데 네. 이 법안을 놓고도 계속 반기업법이라만 주장할 뿐이지 네. 어떤 거를 그러면 자기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법안 내용을 조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시도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기본적인 실력조차 없다는 거죠. 재계는 계속 지금 여당 민주당과 야당 국민의힘과 만나서 이렇게 반기업법적인 법안을 처리하는 게 참담하다. 시간을 좀 달라 숙고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이제 야당 국민의힘이 이제 자세를 잠깐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야당에서 그러더라고요. 재계가 이렇게 우리한테 와서 얘기만 하지 말고 뭔가 국민들한테 경제계 더 알려라. 그러니까 조금 대외적인 투쟁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재계나 우파들은 좌파나 진보 이런 데 비해서 그런 걸 주장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뭐
뭐 일반 국민들도 다 아실 거고요. 지금 뭐 이거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의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저는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희망을 버린 지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 국민의힘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런 정치나 산업 정책이나 이런 걸 연구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지금 독소 조항이 있는데 이게 독소 조항이라고 꼭 해서 뭐 아주 보다도 이거를 재계가 그만큼 우려하고 그냥 우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노동조합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 노동조합만 남고 기업은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거는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만약에 30년 후에 우리 자식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일하러 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책임질 겁니까?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이? 그때 가서 역사에 대고 사죄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이 대한민국 역사에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러한 몇 가지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빼고 나머지 입법하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좀 더 숙고해서 네. 4차, 3차, 4차, 5차 개정에 가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네.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재계가 지적하고 있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럼 일단 밀어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예. 입법을 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좀 국민의힘하고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국민의힘이 무슨 상관입니까? 네, 국민의힘. 관심도 없는 정당 아니에요? 이 문제에 아니,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네. 그게 이제 재계가 됐든 아니면 뭐 우리 교수님처럼 학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이든 네. 결국에 그거를 국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대표할 지금 정당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이 제정신 못 차리고 그냥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네. 이걸 대하면서 굉장히 게으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알겠습니다. 거고요. 뭐 저희가 국내임을 좀 비판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니까 이 법에 반기업적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좀 있는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그 경제 6자 체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기업이 한국 경제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규제 완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성장 TF 회의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재계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편에서는 재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뭐 배임죄 기준을 완화한다. 이렇게 오르는 것 같은데 이 자기들이 반대하는 이 두 법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양보를 안 한다. 그러니까 좀 어리둥절하고 헷갈린다. 이게 도대체 너무 이중적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재계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저는 재계도 이제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 정부가 그렇다고 뭐 진짜 반기업적인 정부이거나 반시장적인 정부이거나 어쨌든 기업을 상대로 우리는 이렇게 하려니까는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표방하고 있고 경제부총리도 저렇게 얘기했듯이 다만 지금 이 노란봉투법이나 상법과 관련돼서 지난 한 20년, 30년 이상 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또 왜곡된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게 누적된 예. 그런 어떤 이 정책적 검토의 결과를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논리를 들어서 이렇게 자꾸 지나친 엄살을 피우거나 예. 반대의 논리를 제시하지 말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기업 스스로도 변화할 건 변화하고 그게 당장은 기업의 어떤 부담이나 손실이 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런 점을 이제는 받아들여라. 세상이 달라졌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홍 교수님 이제 장기적으로 상당히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래 장기적으로 지금 법을 주도해서 집행한 정부 여당이 장기적인 그 피해, 후폭풍을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충격이 올 수 있다, 참담하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데 이 상법 개정안이 1차로 지난번에 통과됐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사들의 이제 책임을 주주에서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거. 상당히 주가도 조금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2차도 하게 되면 한 단계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더 기대감이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있습니다. 그렇죠. 뭐 ESG 경영도 좀 확대될 거고 또 뭐 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 들어오게 되니까 적용이 되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도 좀 확대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 있죠. 예. 그 기대에 대해서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 52시간제 있잖아요. 민주당 정부에서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네.
그거 우리 근로 시간이 너무 기니까 우리 근로자들의 건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 52시간제로 지금 맞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무분별하게 모든 그때도 기업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어떤 그거를 완전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 분야 이건 굉장히 특수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연구개발 분야 같은 데는 플렉서블하게 이걸 완전히 좀 총량제로 풀어가지고 좀 6개월이든 이렇게 넓혀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 52시간제 넣으면 연구실 다 불 꺼야 돼요. 네. 모든 공장이 우리 저 연구 그 개발을 하는 팀까지 몸자 예. 셧다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중국 사람들이 52시간제만 일합니까? 연구개발 분야에서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똑같은 지금 그 사실은 원리예요. 우리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관세 정쟁이 이렇게 지금 돼서 지금 그 상호 관세율이 15% 됐지만 예. 앞으로 품목별 관세가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런 분야, 의약 분야 이런 분야에 얼마나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기업의 입장에서 미래의 불확실성만큼 어렵고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너 다리에다가 이만한 쇠뭉치 등에다가 엄청난 바위 덩어리 얹고 뛰어라. 네. 지금까지 안 했던 거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업 사라진 후에 노동조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홍 교수님 말씀과 조금 배경이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지금 국제 컨설팅 업체 맥킨지의 보고서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냄비 속의 개구리 표현을 썼는데 그 냄비 안에 있던 개구리,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100도가 넘는 끓는 물이 끼얹어졌다. 그 100도가 넘는 물이 관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끼얹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덩어리 규제를 풀고 규제 완화를 하고 기업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서를 냈던데 혹시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의 우려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 부분 아니 저는 뭐 이런 진단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풀어야 될 규제는 풀어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쟁점이 되고 있는 무슨 노란봉투법이나 예. 혹은 상법이나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런 덩어리 규제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이게 자꾸 이제 이게 이 본질이나 논리를 호도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어쨌든 글로벌 그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국내 시장만 보고 국내에서 하던 그런 관행이나 뭐 제도 여기에 의존해서 기업들이 실적을 내고 그걸 갖다 성장의 밑거름 삼든 이제 그런 어떤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이제 더 이상 그건 용납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노동시간 규제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52시간. 네, 말씀드리면 네. 그런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그 R&D 분야일 텐데, 근데 실제 판교에 가가지고 그 R&D 종사들한테 조사를 해보면은 문제가 이게 연구개발 시간이 노동시간 규제로 인해서 묶여 있는 게 문제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에는 이 52시간 규제에서 유연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아니 근데 밝혔잖아요. 이미 도입되어 있는 탄력 근로제나 유연 근로제나 그러니까 총 노동 시간을 풀 수는 없어요. 특정 업종이라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바꿀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만의 이제 TSMC 같은 경우가 우리 이제 반도체 기업들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 TSMC가 우리보다 총 노동 시간이 길거나 노동 시간이 더 막 진짜 규제도 없이 유연하거나 그래서 더 우리보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기술 개발로 해결할 문제 내지는 오히려 이제 기업이 고용을 늘리거나 네. 그럼으로써 해결할 문제를 네. 갖다가 과거처럼 그런 더 그 적은 인력과 적은 비용을 가지고 쥐어짜려고 하는 그런 관행으로부터는 좀 벗어나야 되고 그런 것들은 기업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정부가 또 부당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나 글로벌 기준에 안 맞는 그런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해소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홍 교수님 짧게 네, 부탁합니다. 짧게. 예, 제가 과거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덩어리 규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이 그런 그 불공정하거나 혹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거 뭐 해야 된다. 저도 그 동의해요. 근데 마찬가지로요.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동자들의 근로자의 생산성 문제 한번 보세요. 예. 우리 똑같은 데 일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근로자가 국내의 생산성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미국 그 공장. 생산성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예. 예. 만약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한다면 그러면 노동자의 생산성, 노동자의 이 실질 일하는 시간도 그만큼 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시간에 그만한 생산성이 나와야 기업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럼 우리도 국제의 글로벌 기준을 갖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게 되는 겁니다. 네. 나가서 담배 피러 나가고 뭐 잡담하러 나가고 이러고 있는 근로자 노동자들한테 국제 수준의 근로 기준만 적용해라?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만 들어봐도 지금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2차 개정안 정말 여야의 반대, 재계의 호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은 처리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